Bluetooth connected. 맛이 가치가 되는 순간 스텔라 아르투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조국 심판, 이른바 2조 심판 전략에 대해 심판이라는 말은 야당의 프레임이라며 여당이 선거 전략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TBS 라디오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선거 전략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심판이란 말을 우리 정부 여당이 이겨오는 순간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문재 심판 중에 뭘 더 심판해야 되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이미 2조 심판론으로 대선에서 승리해 이권 여당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산적한 선언들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줬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여당도 정신차려 가지고 국민들 제일 원하시는 민생경제,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 문제, 양극화 문제, 인구 문제, 이런 거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실시가 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선거의 판세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정말 어렵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줬다가 지금 돌아서신 분들, 중도 무당층과 젊은 층 중에 우리 당을 진짜 미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마음을 남은 기간 어떻게 돌리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이라며 뚝심과 오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른바 2조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선 전략과 관련해 좀 아쉬운 게 많다며 잘못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대구 중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니 여당이 처음에는 586 운동권 심판론을 내세우다가 최근에는 2조 심판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이 범죄자인 건 5천만 국민이 다 안다면서 그런데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걸 보면 우리가 호소하는 전략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면 정권 교체를 했지만 국회에 막혀서 일을 못했던 만큼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도와달라고 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국민에게 애절하게 접근했어야 좋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홍 시장은 막바지에 우리 지지층들이 뭉치고 있으니 그나마 기대를 한번 걸어본다고 했습니다. 한편 홍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선거 지원 행보와 관련해서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는 말을 늘 해왔다며 그 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산 경남 일부 격전지를 중심으로 야당 후보들에 대한 선거 지원 행보를 벌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지원 유세를 계획했다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YS1의 PK가 배출한 정치인 중 가장 큰 대중 흡입력을 가졌다며 그가 등장해 총선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조국 대표의 정치적 파괴력에 주목해온 심평 변호사는 SNS를 통해 나는 이번 총선판에 혜성처럼 등장한 조국 대표에 대해 왜 정치권에서 그리고 수많은 정치 논평가들이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그는 PK가 배출한 정치인 중 김영삼 전 대통령 이래 가장 큰 대중 흡입력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조국 대표가 등장한 이래 총선판은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꾸 이중섭 대파 사건 같은 것을 들며 대통령을 책망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당도 마찬가지여서 자연히 그 대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당의 총선 전략이 여러모로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명이 원톱이 돼 거대한 총선을 전부 이끈 것은 큰 실책이었으며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 2조 심판론으로 맞선 것은 프레임 작업장의 열쇠가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대표가 등장한 이래 정권 심판론이 극적 기세를 올렸고 이 강화된 정권 심판론의 2조 심판론은 부분적으로 대응할 뿐인 허약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큰 변호사는 앞서 올린 글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자산이나 역량에서 조국 대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2월 중순까지 선전했지만 조국당이 태풍처럼 밀어닥쳐 순식간에 정권 심판론을 전국에 쫙 깔았다면서 한 위원장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은 조국 사태를 가장 먼저 비판했고 조 대표를 지지하지 않지만 과거부터 그의 정치적 잠재력은 주목해왔다며 처음엔 돌풍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그 수준을 넘어 정치적 태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깊고 멀리 가는 강이 하나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조국 대표의 정계 본격 등장입니다. 이 등장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설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데 그것이 조국 대표의 등장 이후로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신 변호사는 또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결국 갈등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근평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든 오피스의 미래 스트라이크 은평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잠정 집계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의 최근 언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삼고 투표 참여를 호소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역대급 재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총 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김 실장은 21세기 이후 총선 중 가장 높은 70% 투표율을 호소드리는 의미이자 민주당 승리의 상징인 기호 숫자 1과 3을 대입해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전투표 결과 선관위 잠정 집계치가 31.28%여서 김 실장이 제시한 목표치와 0.02%포인트 차이로 거의 똑같게 나타난 겁니다. 반올림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마친 셈이 된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하다,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휘말렸다는 농담을 남기면서 31.3 화이팅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사전투표율이 나왔다며 과연 우연일까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황 전 대표는 과연 전체 투표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자며 민주당이 족집게처럼 맞춘 것인지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인 민경욱 가가호후 공명선거 대안당 공동대표도 민주당이 사흘 전에 사전투표율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냐며 물론 국힘당이 도와준 건 알겠는데 라고 적었습니다. 민 대표가 말한 도움은 사전투표 종료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So I saw that coming. Awesome! Oh gosh, thank you so much. 막판 선거운동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소적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 분당 각과 분당의 원조 친노 민주당 이철수 후보와 북한의 결권주자를 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대표적 친이재명계인 김정욱 후보와 윤석열 정부 입증 선물을 낸 김은혜 후보가 있습니다. 신한우 기자가 아파트와 IT 기업이 세분한 경기 성남 분당에 여야는 모두 거물급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분당 4배선은 원조 친노 이광재 후보와 보수 대권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나섰습니다. 역전은 시작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습니다. 분당 2배선은 친이재명계 7인패 출신 김정욱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김은혜 후보가 접선을 합니다. 첫 바퀴의 결과가 예상되고 대표 승부가 나지는 첫 번째가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분당 갑과 눈이 날립니다. 양쪽 모두 수준이 높고 강남과 도심이었던 외곽성적인 모두 강대 지역인 동시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장된 정권 심판론의 영향수와 잡고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격전지대 중에서도 손꼽히는 초접전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곳은 결국 중도층 소신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실천력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한 그런 시설들이 재건축 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관심이 좀. 아무래도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일부 곳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여건의 부정적인 이슈들보다는 실력과 성과를 부각하면서 후보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경험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미 두 차례 의원을 지낸 경험을 내세웁니다. 국가를 경영해본 그 행정력, 그 다음에 여야를 같이 움직여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정치력, 성과를 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 김병욱의 성과가 더 큰 역할로 자리매김될 수 있게끔 국민의힘 두 후보들 모두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과 홍보수석을 지낸 참모지만 최근 이종섭 전 대사의 즉시 귀국과 황상무 전 수석의 사퇴를 앞장서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집권여당 후보로서의 실행력을 강조합니다.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낮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최선 다해서 제 진심을 전달을 한다. 재건축을 실행력 있게 옮길 수 있는 힘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원팀으로만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약속을 실천으로 지난 총선에서 분당 을은 2.8%포인트, 분당 갑은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총선 역시 당락 결정은 일찍 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손환입니다. 정책 검증 시리즈. 오늘은 고물가 대책과 관련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추석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 금사과,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여야의 대표적인 대책은 세금 감면과 현금 지급인데요. 이 공약들이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그 소관은 뉴스 김태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여당은 부가가치세 인하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의 절반 인하 10%에서 5%로 절반 인하를 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야당의 약속은 25만 원 현금 지원입니다. 기본소득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지역화폐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책 모두 정당의 주요 10대 정책에는 나오지 않은 깜짝 발표였습니다. 솔깃한 말이지만 현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지난해 거친 전체 부가가치세는 74조 원. 수백만 개 상품 가운데 대상 품목이 모호합니다. 또 10%인 단일세율을 바꾸려면 복잡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원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나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농산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부가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물가가 잡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공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가격이 낮아져 보이는 착시 효과만. 현금 25만 원씩 총 13조 원 규모의 현금을 푸는 방식 역시 고물가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져서 전 국민이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기간을 늘릴 뿐입니다. 선거철에 맞춰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건 소비를 늘리는 데에도 별 효과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안 줬다가 할 때는 기본소득의 장점이 생기지 않는 또 누가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저촉을 무엇보다 돈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세금 56조 원이 덜 덮었습니다. 2년 연속 최소 부족 상태인 건데요.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77조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갑작스런 지원 대책에 유권자들 역시 진정성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세수에서 깎아주면 그만큼 그 이상을 어디 다른 쪽에서 또 그 세수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희박하다. 한 번 더 있으면 좋아하고 뭐해. 그냥 뭐 한 번 사고 많아? 시장 가서 뭐 몇 가지 살 수도 없어. 물가 너무 비싸고. 새로운 미래는 독점적인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이른바 균사가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조국혁신당은 중도매 단계를 생략해 가격을 낮추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태영입니다. 부드러운 첫맛에 3번, 강렬한 손맛에 2번. 더블리식사 첼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4.10 총선과 관련한 자신의 언급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SNS를 통해 얼치기 좌파들이 들어와 당을 망치고 있다며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데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어서 참다 못해 충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 시간이고 내 시간은 2년 뒤에나 오기 때문에 묵묵히 보고만 있으려고 했으나 중차대한 총선 국면에 그 사람들의 철없는 칼춤놀이가 너무 한심해서 몇 마디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본 없이 떠돌다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자기 전 국민 조국 저격에만 집중하라며 얼마 전에는 퍼스트레이디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어처구니 없이 비유도 하더니 당원 가입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직격했습니다.
또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후보 대표의 초선 사무총장, 정치도 모르는 공관위원장까지 모여서 하는 짓들이 한심해서 그런다며 하나도 당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당에 들어와 이간질이나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총선 끝나면 사라질 사람들이 천방지축 날뛸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며 분탕질 치지 말고 이왕 들어왔으면 총선에만 집중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정치는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에게 있지는 않지 않나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했으니 책임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이 SNS에 올린 글에서 감히 말하자면 한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 자산이나 역량에서 조 대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2월 중순까지 선전했지만 조국당이 태풍처럼 밀어닥쳐 순식간에 정권 심판론을 전국에 쫙 깔았다는 겁니다. 심 변호사는 또 야당은 이 대표, 조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등 4명이 4인 1각 상호협조 자세를 유지하며 힘차게 밀어붙인다면서 이처럼 1대4의 열세와 우세가 명확한 구도로 짜인 선거판에서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선거 판세가 열대로 바뀌는 데 대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의 탓인 것처럼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선거는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그럼에도 여당 내에서 함은경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발언을 철회한다 했지만 뱉은 말은 들어갈 데가 없다며 내심의 의사인지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한 하나의 세력권의 대표에 의도적으로 표출시킨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출마 경험이 있어 이번 선거에서 여당 패배를 모를 리 없을 함 후보가 갑자기 왜 윤 대통령의 탈당을 들고 나왔겠냐면서 총선 뒤 당권 경쟁에서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밀어줄 여지가 별로 없음을 알기에 대통령이 여당에서 빠지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총선 패장이라 해도 그가 힘을 보태 당선된 의원들을 규합하면 단연 당내 제1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탈당 요구에는 윤 대통령만 빠지면 당권 장악 후 2027년 대선에서도 절대적으로 한 위원장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빛이 바랜 건 한동훈, 이준석이고 득본 건 민주당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을 뜻하는 조국 대표의 이른바 진인비조 프레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진인비조 프레임이 먹혀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 시각의 차이라며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도통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주요 인사들의 겨냥에 하급심 유죄가 확정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공약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제3지대를 선점하는 듯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파괴력도 반감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홍 시장은 DJ는 철없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되었고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견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하다며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더 빨리 정무적 대처를 해야 했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매출 2배 올랐습니다.
바디 트렌드 빨리 입사시키세요. 요즘 회사 복지템 넘버원 헬스케어 로봇 바디프렌드. 이번 달 매출 2배 올랐습니다. 바디프렌드. 네, 권성동 그 의원이 강릉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강릉 갔다 왔습니다. 강릉 갔다 왔더니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강릉을 갔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그 이어지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저희 조국신당이 어디를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기획하고 윤석열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출마한 곳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말씀하셨던 강릉의 권성동 후보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보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자랑하는 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자랑하는 분이었고, 그 후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당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부도함과 무능함과 무책임과 무지함에 대해서 지긋지긋한데, 그에 책임지고 불출마하기는커녕 지금 나와서 또 출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에도 갔다 왔고요. 갔다 왔더니 강릉에도 웬일로 정말 강릉에서 정치적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이 모이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랬더니 지금 그 권성동 의원께서 저를 보고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극단주의.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냐? 첫째,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책임이 없거나, 극단적으로 무책임하거나, 극단적으로 무능하거나 무지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파 한 달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극단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런 사람이 극단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생모와 함께 23억의 수익을 얻은, 극단적 수익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두 분이 극단적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장모가 극단적인 그 주가 조작 수익인 23억을 얻었는데, 국회가 법과 공정과 상식에 따라 처벌하자고 특검법을 통과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원남용해서 거부권을 날리는 극단적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명 더 말하겠습니다. 저희 후보 중에, 조국신당 후보 중에 박은정 후보 아시죠? 네! 박은정 후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질의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가 감찰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그분 대구 경북 사람입니다. 통상 말하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보수적인 가치를 살던 분입니다. 자신이 감찰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감찰을 했더니 수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은정 당시 검사 보고 휴대전화 내놔라 그래서 박은정 검사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풀고 윤석열 검찰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란 얘기 들어보셨죠?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 소환을 정치권에 제출하기 하루 전에 손준성 검사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검사 사이의 카톡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60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60장의 사진을. 그래서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사건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공모 협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24 더하기 알파 몇 개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 설정한 분 있습니까? 자기의 휴대전화 번호의 비밀번호를 24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극단적 행위를 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보고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 어불성설이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 플러스 알파로 설정한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를 스스로 푼 우리 박은정 후보에게 극단주의 운운하는 것은 묵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KBS와 MBC, SBS, 국회 방송을 통해 동시 생중계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TV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TV 침대는 왜 과학일까? 침대 과학은 쏠림까지 막아줄 수 있을까? 스프링이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BFTF 스프링. 스프링을 마주보고 배열. 쏠림 현상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FTF 스프링. 두 개의 스프링을 마주보고 배열하여 어떤 방향에서도 쉽게 쏠리지 않는 에이스 침대 FTF 공법. 침대는 쏠림 없이 편안해야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시작돼 올라타 유아타 앞서가는 주자에 올라타 유아타 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유한타 증권. 유기상계통계 정치 쇼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대 노동정당 공동선대위원장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 손님이 계십니다. 좀 빨리 인사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송영훈 대변인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선영입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난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멀어진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실마리는 보인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조사 간의 단체 교섭을 할 때도요.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만났다. 그렇습니다.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 단체 구성할 때도 보면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보통 타결이 잘 안 되잖아요. 뭐 몇 주씩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라는 것이고, 뭐 그 지금 박단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돌아가서 SNS에 뭘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랬던데, 네. 그 사실은 뭐 전공의 단체 내부적인 사정도 있을 거고, 또 의사단체도 내부적인 정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처음 나오셨는데 첫 질문부터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SNS에 그 박단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에 뭐 미래는 없다는 식으로 썼던 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 지금 전공의 단체나 의료계에서도 조섭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이거를 뭐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하겠다, 혹은 뭐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겠고요. 세 분은 어떻게 좀 충청을 하시겠습니까? 뭐 기왕 이렇게 좀 쇼를 하시더라도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대국민 담화에서 만나자, 대화의 창이 열려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매를 벌고 있다는 뜻이 보통 우리가 유능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쉽게 푸는 분들은 이제 유능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들어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에서는 51분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눈 씻고 귀를 씻고 찾아봐도 이게 과연 어떤 의대 정원에 있어서 물러나는 입장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을 뒤늦게 수습해서 열려있다 하더니 어떻게 물밑 접촉을 해서 전공의 비대위랑 만나는 그림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40분을 만났는데 사진 한 장 없고 공개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 그 박단 비대위원장 하는 말은 대한민국 우리는 죽었다, 미래는 없다는 거 죽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보면 그냥 쇼하는구나, 총선 때까지 뭔가 뭐 대화를 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행위를 한다, 또 일 참 어렵게 만든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알맹이가 좀 없는 것 같은 흐름에 좀 그렇죠. 실망감을 표현하신 것 같고요. 장성철 소장님. 대통령께서 좀 진짜 저런 대화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죠.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총선 전 뭐 이런 시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의료계와의 대화는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계속 만나시면서 빨리 의료계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분들도 다시 한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좀 빨리 복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원론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좀 한 말씀 드리자면 대화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는 회동입니다. 이건 밀담이지 이게 왜 대화입니까? 그 대화라고 할 때는 이해관계자가 다 와야 됩니다. 의사, 전공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의제가 합의가 되고 집단 의지를 모아서 이게 시작되는 게 대화지. 이거는 그냥 저 지도새도 모르게 쏙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첫날도 기다렸는데 안 왔다. 그런데 둘째 날 전격적으로 만났는데 뭐 저기 보니까 그쪽에서 대통령 참모들은 다 있는데 여기는 혼자 가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뭐 위임받은 권한 뭐 이런 어떤 전공의 내부 절차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나 다를까 갔다 와가지고 혼란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의사, 전공의 양쪽으로부터 박단 회장이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형국이 됐다. 그러면은 아니 아무리 객관적으로 잘 봐줘도 지금 문제 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대화의 결론이지, 이게 어떻게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노동행단체 이제 교섭이라든가 단체 행동이라든가 이런 현장에 많이 가보지만은 이런 대화 있으면 노조위원장 그냥 탄핵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면세우기지 이게 어떻게 대화입니까? 참 그런 면에서 대화의 뜻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지금 김종대 전 의원 말씀하시는 와중에 장성철 수장님이 재채기를 연달아셔서 혹시 들으시면서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양해. 아니 저번 시간부터 제가 발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불편 아니시죠? 알람이 울리질 않나 뭐 죄송합니다. 네, 왜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저한테 그런 일이 집중을 하는 이런 의미가 워낙 김전 의원님의 그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소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약간 얘기가 좀 빠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이야기는 이렇게 품평 수준에서 저희가 이렇게 써머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공격적인 정치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당신은 중고차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선택한 건 최초가는 자부심이지 않다. 경기 없이 누리는 편리함이 BMW만의 격이 다른 책임감. 당신은 BMW의 선택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오늘의 미션은 가족 추억 부잣집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보여줄게. 그대리가 쏟아지네 아주 말하네. 이어는 나란 라면이지. 농심신라면.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4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갔죠. 일단 그 전까지 이제 조사가 된 건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공표 금지 직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몇 가지 보면서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언급되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MBC 조사인데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여론조사를 좀 비교해볼까 싶어요. 첫 번째 MBC 조사. 지난 2일부터 3일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한 결과고요. 세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평가가 33%로 일주일 전과 거의 변화가 없다고 나왔고요. 두 번째, 지역구 투표 의향.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40%, 국민의힘 36%, 오차 범위 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오차 범위 내었는데 8%포인트였다면 이번엔 4%포인트로 어쨌든 좀 숫자는 줄어들었다. 그 격차가. 세 번째, 정보 지원론 39%, 정보 견제론 51%로 정보 견제론이 앞서고 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좀 포인트 차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38%로 2주 전보다 2% 올랐고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39%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는 29%로 직전 조사와 같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MBC 조사와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부분인데요. 정보 지원론과 견제론이 접전 양상, 오차 범위 내에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46%, 47%, 정보 견제론이 47%. 좀 이렇게 제가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조사 보면 보수층의 표가 결집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점은 통과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아직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웃을 수 있다거나 뭐 여유로운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낮은 자세로 저희가 지금 엎드려서 간곡하게 호소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어제까지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 이런 그 사전 투표율은 이제는 보수 지지층도 사전 투표를 터부시하거나 대관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방증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선거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다소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매우 낮은 자세로 호소드리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 지역구에서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조금 소폭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이 적용됐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오만하죠. 예를 들면은 김준혁 후보라든가 양문석 후보라든가 이런 정도의 그 논란과 막말 어떤 범법 행위가 드러났으면은 마땅히 공천 취소를 해야 되는데 뭐 열흘만 버티자, 일주일만 버티자, 3일만 버티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지역구 후보 지지도에서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격전지 위주로. 공영훈 후보랄지 양문석 후보랄지 뭐 이런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슈가 반영이 된 조사 결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장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민주당의 교만은 서용주 부대변인의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만했나요? 서 부대변인님 왜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말이에요. 2월 달에 민주당이 조금 공천 파동으로 어려울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는데 오늘 보니 제일 늦게 제일 오셔가지고 늦게 오셨어요? 저희가 오는 순서대로가 이 교만함의 그 척도잖아요.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 일찍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왔는데 가장 교만한 국민의힘이 쉬워 보이지 않아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약간 이제 보수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정권 심판론이 아직도 너무 세고 대통령의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그렇게 좀 민주당 나빠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다녀도 이번 선거에서 좀 승리한다거나 다수당이 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게 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MBC 여론조사에서 지난 조사는 8%포인트 차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 의사가 오차범위 바뀌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안으로 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선희 앵커님 보통 이제 의미가 없을까요 이게? 투표의 날이 가까우면은 양당 지지층 항상 결집을 하고 거의 뭐 40대 40은 항상 이제 투표 때 보면은 이렇게 쫙 이제 반으로 갈려요. 결국에 중도층 20%가 어디 손을 들어주냐 이건데 중도층의 민심도 그렇게 국민의힘에게 썩 우호적인 것 같진 않아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서부대변인님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정치 지형이 저희가 정치 개혁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양 극단에서의 지지층이 선거가 되면 다 뭉쳐요.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지표가 정권 심판이 대단히 높게 나왔다고 하면 선거에 가까울수록은 이제는 보수층, 좀 위축됐던 보수층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 견제론과 심판론이 거의 이제 붙어가는 양상을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지지층이 모이는 것이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총선에서 이 소선구제에서 그 승패를 결정짓는 거는 중도층입니다. 20%. 그러니까 그 여당과 야당이 얘기하는 게 49석 경합지역이 그리고 우리 55석 이 경합지역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일당이 되냐 마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흐름은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진보 측, 보수 측에 대한 어떤 정부 견제론 심판론보다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중도층은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쉽지 않은 게임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송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대변인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에 대한 물론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 전체가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침소봉대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정권 심판의 대상인 현